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년을 복되게 하는 대한실버회입니다.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또 아내, 남편, 자녀,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며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별것 아닌 듯 지나갔던 순간을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후회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을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소중함이 배가 되어지겠지요. 대연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체조와 손유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흥겨운 트로트 노래 하정수님의 찔레꽃, 최난숙님의 잡초, 다음은 생각하는 동화 원숭이의 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tum의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 저와 외로워도 나는 저와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세상을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누이 동생 해숙이야 행복하게 살아봐오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냐 유정천리 꽃이 피네 무정천리 눈이 오네 오늘 배울 건강체조는 유정천리. 이 곡은 1959년도에 만들어졌죠.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유정천리의 뜻이 정등고향입니다. 먼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는 오는 발을 내미시고 가는 모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 오시고, 하나,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셨죠?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자, 오른손은 주먹을 쥐시고, 왼손은, 자, 딱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시고, 손을 잡고, 감자 씹는 손, 자, 딱 하시고, 올 때는 접어주시고, 하나, 네, 접어주시고, 다음에는 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또, 외로워도 나는 좋아. 예, 눈물 어린 보따리는, 자, 손을 잡으시고, 이제 삽질 하듯이. 하나 했죠? 두 번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 셋, 넷 오시고. 항운 빛이 젖어 전에는 손을 위로 올리시고 반짝반짝 하겠습니다. 항운 빛이, 네, 젖어 드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우리 유정천리 건강체조 하겠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tum의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세상을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누이 동생 해숙이야 행복하게 살아다오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냐 유정천리 꽃이 피네 무정천리 눈이 오네 네, 즐거운 손요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즐겁게 손요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수를 3번 치고 으쌰! 아시겠죠? 박수 한번 3번 치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으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또
우리 손녀 하겠습니다.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가장 기본적인 박수인데요. 혈 자극하기, 손을 자극하는 우리 오늘 손유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는 주먹 양쪽 주먹을 쥐시고 4번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치셨죠? 네, 요 주먹이 손가락마다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우리 치매 예방과 또 두통, 또 어깨 통증, 네, 많이 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치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치셨죠? 네, 다음은 두 번째. 네, 손끝을 5손가락 이렇게 마주치고 끝 치겠습니다. 자, 치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요 손끝에는 우리 눈과 또 우리 얼굴, 입, 귀, 우리 얼굴 앞면에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세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손이 치는 게 맞고, 이제 요 손가락은 위로 올리시고 바닥만 치겠습니다. 자, 한번 치볼게요. 4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는 우리 오장육부 내장 기능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많이 쳐주세요. 손바닥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는 4번째는 이제 손목입니다. 손목 박수. 자, 따라해 보세요. 손목. 네. 네, 손목에는 우리 또 방광, 또 생식기 기능에 네, 효과가 있으니까.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4가지 우리 박수 연결해서, 손, 이제, 주먹 있잖아요. 주먹 4번, 박수 4번, 또 손끝 4번, 또 박수 4번, 또 손바닥 4번, 박수 4번, 또 손목 4번, 또 박수 4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먼저, 네, 발을 뛰면서, 걸으면서, 네, 이렇게 하면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입까지 구령을 하면서 입을 움직이면 또 200%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걸으면서 또 입도 떼가지고 주먹박수 4번, 손바닥 4번, 이렇게, 그렇게 치겠습니다. 네, 주먹 4번, 박수 4번. 자, 해보겠습니다. 손주희, 준비, 야! 시작! 주먹 4번, 박수 4번, 손끝 4번, 박수 4번, 손바닥 4번, 박수 4번, 손목 4번, 박수 4번. 네. 네. 우리가, 몸도 움직이고 또 말도 하고 이러면 200%의 효과가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손유희, 준비, 야! 시작! 주먹 4번, 박수 4번, 손끝 4번, 박수 4번, 손바닥 4번, 박수 4번, 손목 4번, 박수 4번. 네, 아주 건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단계 세로 있잖아요. 박수, 자, 모아보세요. 세로 박수고요. 또 가로, 네, 가로를
뛰어서 박수를 쳐줍니다. 또 지고 또 깍지. 자, 다시 해볼게요. 세로 가로 지고 깍지. 자, 이 2단계도 다리를 걸으면서 입도 가로 세로 지고 깍지 이렇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2단계 손유리 준비 야 시작. 세로 가로 지고 깍지 한 번 더 할게요. 세로 가로 지고 깍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로 가로 지고 깍지. 이제 두 방으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작. 세로 가로 지고 깍지 세로 가로 지고 깍지 세로 가로 지고 깍지. 네, 어때요? 네, 우리가 손주의를 하니까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네.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함께하던 부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키키! 앤드류에게는 키키라는 이름의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키키야, 널 보면 장난기 많던 내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와 있으면 참 즐거웠는데.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키키의 재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불안도 사라지고 피로도 풀렸습니다. 앤드류는 키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키키도 앤드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키키가 이상했습니다.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이리 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앤드류가 들고 있는 바나나를 보고도 키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어디 아파?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키키가 안쓰러웠던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키키! 그러다 목덜미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키키가 소스라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키키야, 왜 그래? 키키는 자신을 향해 뻗은 앤드류 손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키 목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키키가 걱정된 앤드류는 계속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키키는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키키가 잠들길 기다린 앤드류는 조용히 다가가
램프로 키키 목덜미 쪽을 비추며 조심조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건... 앤드류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철사줄이었습니다. 키키가 아주 어렸을 적 누군가가 메어놨던 철사줄이 여전히 키키의 목에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키키의 몸이 자라는 동안 목도 점점 굵어졌고 그럴수록 철사줄이 목을 점점 조여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키키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네 목을 아프게 하는 철사를 끊어줄게. 앤드류는 키키를 쫓아다니며 철사를 끊어주려고 했지만 키키는 앤드류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키키 목에 감긴 철사는 점점 더 목을 올감했습니다. 키키는 이제 걸어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키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키는 앤드류의 손을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전과 달리 손을 빼지 않은 채로 키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그건 네 목에 철사줄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철사줄을 끊어줄 거야. 걱정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 순간 키키는 앤드류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잠시 앤드류를 쳐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는 다리로 키키의 몸통을 누르고 몸에 감긴 철사 매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철사는 키키 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빼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키키는 앤드류의 부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키,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철사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키키의 목을 올가매던 철사줄이 끊긴 후 키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목의 철사줄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원숭이 스스로는 그 철사줄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목에 감겨 있는 철사줄을 풀지 못하듯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삶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앤드류가 원숭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작들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쉬운 동작이라서 한 가지 주의하실 동작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이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도 젖혀주세요. 그리고 손목을 마주대어 줍니다. 다음은 빙그르 돌려서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아래로 가게 놓습니다. 그대로 쭉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때도 척추를 구부리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척추를 쭉 펴고 턱은 15도 각도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돌려서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 그대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돌리고, 자, 이때 팔꿈치 빳빳하게 힘 주셔야 됩니다. 쭉 돌아오고, 빙그르 돌리고, 쭉 스트레칭.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동작 주의하시면서 수은등 노래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잠깐요. 뒤에서 살짝 앞으로 당겨서 앉으시고 등에 허리를 기대지 않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뒤꿈치를 탁탁 들어주세요. 머리도 까딱까딱 해주시고요. 몸을 좌우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두 손 앞으로 해주세요. 손목 돌리게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안쪽으로 4번 하겠습니다. 자, 붙여서 돌리고 아래로 퍼서 쭉 4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는 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주먹, 보, 주먹, 보. 반대쪽입니다. 떠날 줄 몰라. 반복하겠습니다. 뒤꿈치 들어주세요. 몸을 좌우로 흔들겠습니다. 자, 차렷하시고 어깨 올리겠습니다. 바짝 올려주세요. 4번 하겠습니다. 셋, 넷, 어깨 앞에서 뒤로 돌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차렷하시고 어깨 올리기 4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옆구리 8번 하겠습니다. 넷, 5, 6, 7, 8.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 풀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견갑골을 바짝바짝 조여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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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5, 6, 7, 8. 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뒤꿈치를 탁탁 들어주세요. 머리도 까딱까딱 해주시고요. 몸을 좌우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두 손 앞으로 해주세요. 손목 돌리게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안쪽으로 4번 하겠습니다. 자, 붙여서 돌리고 아래로 퍼서 쭉 4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는 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주먹, 보, 주먹, 보. 반대쪽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뒤꿈치 들어주세요.
좌우로 흔들겠습니다. 자, 차렷하시고 어깨 올리겠습니다. 바짝 올려주세요. 4번 하겠습니다. 셋, 넷, 어깨 앞에서 뒤로 돌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차렷하시고 어깨 올리기 4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옆구리 8번 하겠습니다. 넷, 5, 6, 7, 8.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 풀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견갑골을 바짝바짝 조여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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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5, 6, 7, 8.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강연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된다는 거, 고립이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교류하지 않고 고립된 삶을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잘한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또 쌓이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형성되어 자신의 생각을 옳게 이제 여기게 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마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이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내 마음 알아?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고립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 고립된 상태로 지날 때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휘말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다니는 명문대학에서 4명이나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에만 몰두하면서 마음이 고립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명문대 학생의 경우에 주변의 기대도 크고 그리고 본인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참 큽니다. 실례로요. 늘 1등만 해오던 학생이 어떤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똑똑해 왔는데요. 이 학생이 미국 명문대에 스카우트가 돼서 등록금은 물론 많은 장학금과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에 유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첫 시험에서 2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2등을 할 수 있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세상에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가족의 마음, 가족과 소통하고 살았다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자살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실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실까? 매우 슬퍼할 거야. 동생은 또 얼마나 실망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에 휘말리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이제 진짜 너무 바람직하고 믿음직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럼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고립이 되는 것이죠. 그 자살하는 사람의 특색이 마음이 고립되어서 어떤 생각에 휘말리는데요. 그때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똑똑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요즘 인공위성도 만들죠. 그리고 별의별 물건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 힘없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불안한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형수술,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누가 성형수술 하겠습니까? 예, 현재보다 더 자기가 예뻐지기 위해서 하겠죠. 여기에 캣 우면 조슬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캣 우면, 우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예, 그것은 고양이처럼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다가 결국 끔찍한 모습이 된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조슬린의 남편 알렉은 고양이를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조슬린이 남편의 관심을 끌고 남편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아, 고양이처럼 되면 사랑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을 믿은 조슬린은 이제 세상의 고양이처럼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더 외면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슬린은 내가 고양이와 똑같이 생기지 않아서 남편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와 똑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고 결국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아내의 얼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이렇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해서 계속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조슬린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 비로소 성형수술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슬린이 성형수술에 사용한 돈은 무려 40억 9천만 원, 41억에 달했답니다.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현재는 성형 부작용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생긴 문제 중에 선풍기 아줌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04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일명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성형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비용 또한 비싸서 불법 시술업자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가수의 꿈을 꾸었던 한혜경 씨는 일본에서 밤무대 가수로 경험을 쌓았고 열심히 20대를 살았습니다. 타국에서 외로움으로 힘들어 얼굴이 커 보이면 강해 보인다는 생각으로 얼굴에 보정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의 비용의 부담으로 불법 성형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부작용으로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 성형 중독으로 의료용 실리콘 대신 이제 공업용 실리콘, 파라핀, 콩기름 등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콩기름을 계속 넣으라는 환청에 시달려서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보정물이 피부 조직을 파고들어 일반인들의 얼굴에 비해 3배나 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 17번의 재건 수술을 받았고 얼굴 크기는 작아졌으나 너무 많은 잦은 수술로 수술 자국이 얼굴 전체에 남게 되었고요. 눈이 안 감기고 턱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로 말미암아 발음도 부정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뻐지고 싶은 생각에 끌려가서 선풍기 아줌마와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신한다는 것,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 그 잘못된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다는 건 정말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믿은 결과가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범죄 또 악한 행실,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어떤 조직이나 한 나라, 운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살아가는 불행의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데서 오는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그것으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을 조금씩 갖고 있고요. 또 자기 아내를 조금씩 의심하는 의처증을 조금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믿을 만한 남편과 살고 있더라도 아내들은 남편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옆집 아저씨가 세상에 바람을 피웠다. 그 소문이 들리면 야, 혹시 우리 남편은 그럴지도 몰라. 우리 남편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대한민국 남편들도 모두 의처증이 조금씩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혼자 바람 피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대하는 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혹시 그런 여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은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빤듯하게 사는 아내를 근거 없이 의심하는 남편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철석까지 믿는 남편도 있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부인이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하니 약속 장소를 물어본 뒤 CCTV를 확인합니다. CCTV에서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도 의심을 풀지 않고 남편은 CCTV가 있으니까 떨어져 있었지 엘리베이터를 나가서는 손을 잡았을 것이라고 끝까지 의심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처증, 의부증은 창문도 없고 꽉 막힌 방에 부부가 단둘이 앉아 있어도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지? 라며 자기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생각을 조심해도 다른 짓을 안 한다고 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도 그건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요. 그 마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만의 상상과 추측으로 의심합니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아, 맞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을 믿어서 고통 속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어서 거기 빠지면 내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생각이나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믿고 고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은 잘난 게 특별히 없는데도 자기 신이 잘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결국 사람 간의 대화가 차단되고 고립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딱 고립이 되면 자신의 생각에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 세워져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에도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조언보다도 자신의 생각에 더 힘을 실어 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넘어가지 주위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고립되어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고립되어 있는데도 나는 교류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풀 수 없는 이런 참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마음 나눌 대상이 없다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고립되어 있는 거죠. 마음 나눌 상대가 없어서 고립되어 있는데 정작 자신은 교류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이제 최근에 혼조 문화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4명은 자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젊은 층이나 1인 가구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마음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나눌 상대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기쁠 때도 마음 나눌 상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립되면 정말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립. 그 중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에 3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을 보면 나이 많은 분이나 그리고 어리숙한 아줌마들이 걸려드는 것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젊은 아가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보이스피싱 당한 줄도 모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가 떠서 무심결에 바꿔보니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라고 했다는 것이죠. 눈치가 빠른 분은 바로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알겠지만 막상 전화를 받아 나가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겁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사기를 치던 8명을 수사하던 중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포통장 중에 이 아가씨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수사를 하던 중 이제 이 아가씨가 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거지 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지긋한 부인은 어느 날 이제
문자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한난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맡겼어. 글쎄 근데 급해서 그런데 편의점 갈 수 있어? 자기 딸 핸드폰 번호는 아니었지만 딸 이름으로 급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부인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했습니다. 딸은 급하다며 빨리 편의점에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15만 원을 5장을 사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동료는 딸이 게임하냐며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핸드폰 게임할 때 쓰는 거 아니냐. 사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들은 이 부인은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싶어 그 사기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고립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4가지의 방문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방문을 잘했답니다. 첫 번째는 입방문. 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안부를 묻는 것이고요. 2번째는 손방문. 손방문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는 그걸 주고받는 손방문. 3번째는 발방문이라는 거죠. 직접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경조사에 얼굴을 비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 방문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마음 방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었지? 그런 질문을 해보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행복한 이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려웠던 이야기,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생기는 거고요. 또 가족이 소중한 걸 알게 되고 사랑한 사람이 주변에 참 생기게 되는 거죠. 홍수가 나서 자신의 집이 물에 잠겼다면 친구나 사랑하는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쉴 수 있듯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고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 끌려가다가도 거기서 벗어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어 고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절대 혼자서는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버 대학을 통해서 바로 마음을 나눌 상대를 우리가 얻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 강연을 통해서 정말 이 고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주변에 혹시 고립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보시고
또 발로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고립되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또 이런 실버 대학에 함께 하셔서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